예, 공단기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번부터 계속 이어가시죠. 13번은 등록의 결격 사유 관련된 기출 지문들입니다. 가부 여부를 판단해 보십니다. OX 방식으로요. 1번 미성년자는 혼인을 했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중개 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첫 번째 결격사유자입니다. 민법의 예외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했다면 무조건 결격사유에 속하게 되죠. 2번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중기업을 영위할 수가 있다. 민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미성년자인데 혼인을 해도 여전히 결격 사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X. 3번 미성년자는 중개업자가 될 수 없으나 중개 보조원이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중개보조원조차도 될 수가 없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10조가 1항 1호부터 12호까지 쭉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나서 이어지는 2항에 가서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도 결격사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X입니다. 4번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으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바퀴어 말했죠. 한정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정치산 선고 취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라면 결격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 5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13회 기출지문인데 X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까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복권 결정을 받으면 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X입니다. 합격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죠. 합격을 하면. 복권 결정을 받으면 이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서 등록이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합격을 해야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X죠.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3년이 없어요.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있어야죠.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이 있어야죠. 그러나 집행이 유예가 되면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하는 것입니다. 7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22의 기출지문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원인 행위가 있었을 때 임사원이었던 자가 결격에 속하는 것이었었죠. X입니다. 8번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 선고유예는요. 결격사유조차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유예 처분받은 자는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고 바로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도 할 수 있습니다. 유예 중에 유예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는 것은 무슨 유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가 그렇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 따위는 아예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에 해당조차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9번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22의 기출지문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O 맞는 지문입니다. 단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가액을 봐야 최종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죠. 벌금형 얼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어야 될 것입니다. 5. 10번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에 해당한다.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려면 이 법에 위반했어야 하고 300만 원 이상의 가액이 선고되었어야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아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X입니다. 11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된 자는 중개업자가 될 수가 있다. 중개업자가 될 수 있나요? 예,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이지만 그러나 결격에 해당되어서도 3년이 경과되었다면 이미 결격을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2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자이다. 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5년간 응시의 결격에 속하지 등록의 결격에는 아예 애초부터 해당된 적이 없었습니다. X입니다. 13번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등록의 효력이 실효되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등록 취소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등록 효력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X입니다. 14번 198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중개업자의 결격을 벗어난다. 16회 기출지문인데요. 16회 기출지문인데 작년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가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죠. 그 전까지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였었죠. 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성년기에 달하였으니까 결격을 벗어난다가 5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5번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에 해당한다. 자, 생물학적 상태가 이렇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사이나 금치산 선고, 이제 개정민법하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나 또는 피한정 후견인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결격에 속하는 것이죠. X입니다. 16번 2002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에서 벗어난다. 지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죠.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3년이 경과한 거네요. 결격을 벗어난다. 5. 맞는 지문이죠. 17번 2005년 8월 11일 금고 1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 결격에서 벗어난다. 자, 여러분 유예가 결격이 되는 것은 어떤 유예뿐이라고요? 집행유예만 결격이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아예 결격에 해당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X입니다. 18번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에 해당한다. 벌금형이 결격이 되려면 무슨 법을 위반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 위반이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액이 얼마? 300만 원 이상이었어야 돼요. 형법상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X. 19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00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0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죠. 2004년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 후 얼마입니까? 3년이 경과해야 결격을 벗어납니다. 물론 등록이 취소되어도 2,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는 또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X. 20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벌금형이 결격이 되려면 1차 요건은 이 법 위반이었어야 합니다. X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14번은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자의 자녀 해당 기간, 결격사유가 얼마가 남아있는가를 계산해보는 기출지문들입니다. 1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자 14회 기출지문인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죠. 집행유예 2년인데 그중에 1년 6월이 경과했다고 하니 얼마 남았나요? 6월 남았죠. 6월. 2번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했답니다. 결격입니까? 아직은 결격이에요. 복권 결정 시까지는 결격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를 받은 지 2년 6월이 경과하였다.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었죠. 그중 2년 6월이 경과했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반년, 6월 남았습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0월이 경과하였다. 이 법에 위반했다네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네요. 이제 3년간 결격에 속할 것인데 그중에 10달이 지났으니까 2년 2개월 남아 있겠죠. 2년 2개월. 5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면 2년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적어도 2년의 나머지 잔여기간 플러스가 되어야 결격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15번은 업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업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부수적으로는 업무 지역의 범위, 부칙상의 중개업자만 봤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지문 하나거리 정도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번 다음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1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을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중개업자의 종별이 법인인 중개업자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든 부칙상의 중개업자든 토지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제한 없이 다 중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중개업자의 겸업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인 중개업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가 있다. 관계법령이 제한하지 않으면 겸업이 허용이 된다. 그 말이죠. 4번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그러면 개인인 중개업자 말하는 거네요. 그들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부동산 컨설팅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중개업에 따르는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법의 요율 한도에게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죠. 맞습니다. 5번 법인이 아닌 모든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20회에서도 22에서도 물어봤었던 질문인데 그건 아닌 것이 법인인 중개업자는 적법하게 행할 수가 있는데 개인인 중개업자 중 부칙상의 중개업자는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경공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이거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행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개인인 중개업자 중 부칙상의 중개업자에게는 제한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 14조가요. 중개업과 경공매 관련 업무 외에 법인인 중개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5가지 허용해 준 게 있었었죠.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의 부동산 관리 대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해서 상담, 컨설팅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거, 프랜차이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 대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의뢰인의 의뢰가 있다면 주거 이전의 부수가 되는 용역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 것이 정답이 되겠죠. 기억.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업무를 모두 고르니까 이것들을 골라보는 겁니다. 기억.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업무. 17회 기출지문인데 프랜차이즈는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중개업자여야 합니다.
시험 준비생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니은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써 업무 범위 넘어섰죠. 도배 이사업체를 알선할 수 있는 거지 운영하는 것은 14조가 허용해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을 주택 저당 채권의 발행 및 유통 14조가 허용한 업무 아닙니다. 미음 부동산의 이용 개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죠. 비읍 간접 투자자산 운용법상의 부동산 펀드 조성 14조가 허용한 업무가 아니고요. 토지의 분양 대행 업무 분양 대행은 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이 가능했었던 거죠. 디귿과 미음 1번이 법인인 중개업자가 적법하게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번은요. 고용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고용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본법이 통칭하여 칭할 때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고용인과 관련된 기출 지문들입니다. 무려 15개 지문을 제가 추렸는데 옳은 것이 모두 몇 개인지 기출 지문 중에서 옳은 지문만 한번 골라서 그 숫자를 세어보죠. 1번 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중개업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는 거지 고용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X입니다. 2번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행위로 본다? 그렇지 않죠. 어떤 행위요? 업무상 행위입니다.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여야 비로소 중개업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고용하였으면 언제까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고는 고용관계 종료의 원인 사유 중 하나죠. 그러면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고요. 3번은 맞고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다.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자이니까요. 그래서 고용인 중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의 의무조차도 없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 이것이요. 17회 기출 당시에서는 X인 지문이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땐 O입니다. 지금은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올해 시험 범위 속에서는 실무교육 수료의 대상이 된 것이죠. O입니다. 6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대리할 수가 없다. 보조원은 대리할 수가 없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하는 거 가능하죠. X입니다. 7번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될 수가 있다. 만일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중소속 위반이 되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겁니다. 틀린 말이죠. 8번 중개업자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역시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말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행위로 보지만 중개업자의 업무상 행위를 그에게 고용된 고용인의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X입니다. 9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원인 중 하나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맞습니다. 10번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인 것이죠. 틀렸고요. 11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함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는 한 가지가 있죠. 어떤 절차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각각 한 매 이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냅니다. 틀렸고요. 1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는 것이죠. 규격이 7mm 이상 30mm 이내이면 되는 것이고요. 틀렸고요. 13번. 중개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벌금형이 비록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 적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중개업자가 이 법에 직접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5. 14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3회 기출지문인데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의무가 삭제가 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15번.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재작년 23회 기출지문인데요. 게시가 되어야 할 것은 자격증 원본입니다.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고, 좀 유치하지만 원본 내냐 사본 내냐, 원본을 거냐 사본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말장난 같지만 틀린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박스 안에 있는 기출지문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고 했죠. 그러면 3번, 4번, 5번, 9번, 13번, 14번 다시 해볼까요? 옳은 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9번, 13번, 14번, 5개죠. 5개가 기출지문 중에서 옳은 지문 되는 것이었었네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편으로 넘어왔는데, 중개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사무소의 개념, 분사무소의 문제, 사무소의 공동사용, 사무소의 이전신고, 사무소의 명칭, 하나하나 개별적인 부분들 다 언제든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18번.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도 하나의 이중등록 금지행위 위반 사례로 볼 수가 있죠. 이중등록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 2번.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사무소에 관한 규제가 폐지가 되어 무허가 건물에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아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죠. 3번.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사무소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안 무방하죠. 이중사무소 설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고요. 역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행정처분 사유에도 속합니다. 4번.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중개업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요, 이중사무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행정형벌, 동일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9번, 이번에는 분사무소 관련된 기출지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옳은 것이 모두 몇 개인지 골라보는 것입니다. 1번, 모든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13회, 14회, 15회 계속 나온 지문인데 모든 중개업자라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인인 중개업자는 분사무소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틀렸고요. 2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이거 벌써 틀렸죠. 어디에는 둘 수가 없으니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해야 되니까. 3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칙상의 중개업자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부칙상의 중개업자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는 없죠. 이중소속 위반이고요. 본법은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4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는 제출서류가 아니다. 분사무소가 추가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이 추가 설정되어야 하죠. 그래서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에는 없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구비서류 중에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있었어요. 틀렸고요. 5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서류이다. 그렇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제출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6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설치하되 벌써 틀렸죠? 시도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를 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분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7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특수법인은 예외가 인정되었었죠. 5입니다. 8번, 주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틀렸죠. 제외한 시군구여야 합니다. 9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나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다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하는 것이었었죠. 10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수료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죠. 11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 12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서 제출한다. 맞습니다. 1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14번,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요. 5번, 7번, 11번, 12번 4개입니다. 4개. 정답은 3번에 4개가 있네요. 잘 풀어놓고 4개 해서 4번 마킹해서 허망하게 또 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개는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 20번 문제는 사무소의 공동 사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공동사무소 전용 면적은 20제곱미터이다. 중개사무소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했지, 그 면적에 대해서는 본법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번,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13조 6항에 있는 규정이죠.
2번이 옳습니다. 2번 정답. 3번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A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B 부칙상의 중개업자는 공동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중개업자의 종별이 달라도 상관없고요. 중개업자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합니다. 4번 공동사무소에 소속한 중개업자는 공동사무소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 설치할 수 있다?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위배될 것이죠. 안 되겠습니다. 5번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 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사무소의 공동사용은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지 개설등록, 인장등록, 휴폐업신고, 고용인의 고용과 해고 다 각자 개별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가지고 21번 지문을 구성해 본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죠. 틀린 기출지문.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는 동일하지 않다. 다르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중개업자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두 가지가 있죠.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죠. 등록신청서류, 등록대장,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였었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틀렸죠?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합니까?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합니다. 3번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했어도 이전 신고해야 되고요. 이전 신고할 때는 언제나 사무소 확보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4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까지는 맞는데 벌금이 아니라 뭐죠?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벌금이 아니고요. 틀렸고요. 5번 갑군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는 2007년 1월 10날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1월 18일 날 을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10일 이내 신고했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했으니까 적법한 이전 신고의 절차를 거친 것이죠? 맞습니다. 6번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했다. 지금은 잘못 찾아갔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하는 것이니까. 7번 중개업자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 내에 이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금 말하는 법정기간은 얼마겠어요? 10일 이내이겠죠. 지금 말하는 과태료 처분은 얼마겠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일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8번 중개업자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에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냈어야죠. 지금 말하는 법적 요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서의 사무소를 말합니다. 9번 중개업자 F는 중개업자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F와 G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10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이전 전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이전 신고할 때 인장을 제출할 의무 없고요.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몇 군데에서 틀렸습니다. 1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죠. 그래서 이전 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주는 서류 중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틀렸고요. 12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에 이전 시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거는 중개업자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할 때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라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서와 함께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증을 받고 그 이전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재교부합니다. 다른 등록증으로 재교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지문, 기출지문 중에서 틀린 것을 이번엔 골라보면 2번, 3번, 4번, 6번, 10번, 11번, 12번 모두 몇 개요? 7개 기출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2번은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기출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을 찾겠습니다. 1번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안 쓰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맞습니다. 2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본사무소에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사무소라 그랬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아니라 누구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는 거 형벌 1년 1천이죠.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개인인 중개업자. 그럼 누구 말하는 겁니까? 부칙상의 중개업자 말하는 거잖아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사용할 수 없죠.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물론 등록을 안 했다면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아직은 없지만 말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기출지문들 소테마별로 다시 묶어 정리해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었었던 거죠. 보십니다. 23번 잘못된 것은 1번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어떤 때 같이 할 수 있죠? 고용 신고할 때 또 같이 할 수 있고요. 2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죠? 안 하면 중개업자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정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르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니까. 4번 본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안 됩니다. 중개업자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본법은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요? 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였었습니다. 5번이 정답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무와 관련한 기출지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총 16개 지문을 선정했는데 역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으나 등록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때 1회에 하나여 6월의 기간 안에 휴업기간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지만 요양, 입영,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저 미리 변경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2번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통지를 할 의무가 있나요? 예전에 구중개업법에 있었던 규정에 지금은 없습니다. X. 3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 신고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은 가능하죠. 그러나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잔여 기간 동안, 업무정지 잔여 기간 동안은 재등록은 불가합니다. 결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을 하여야 한다. 4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맡아 보관하고 있던 등록증을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반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5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6번.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틀렸고요. 7번. 휴업 신고하지 않고 3월 이하의 휴업을 할 수가 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8번.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 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휴업 신고할 때도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하죠. 그래서 본법은 재개와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했으나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의 방법을 제외한답니다. 틀렸고요. 9번.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자의 폐업 또는 재개 신고할 수 있다? 가능하죠. 10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죠. 11번.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한다? 벌써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내버렸으니까 변경 신고할 때는 더 낼 등록증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틀렸고요. 12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돌려주는 것이니까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이 맞습니다. 그 다음 13번. 휴업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에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일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일 뿐이죠. 14번. 중개업자의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휴업과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만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 15번.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아니요.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죠. 단지 3월을 초과할 것일 때에는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되는 것일 뿐입니다. 16번.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가액이 500만 원 이하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속할 뿐입니다. 자, 기출지문들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내 보면 4번, 7번, 9번, 10번, 12번 5개 기출지문이 옳은 지문이었었습니다.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은 중개계약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인데요. 자, 총 15개의 기출지문을 제가 선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기출지문만이 옳습니다. 그걸 찾아보죠. 1번.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지불하나요? 그게 아니라 수수료 2분의 1, 즉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돈, 소요 비용만 보전해 주면 되죠.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은 무효입니까?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요. 틀렸고요. 3번.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 이렇게 말하면 둘 다 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죠. 정보 공개는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소유권, 전세권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과 같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공개가 금지됩니다. 틀렸고요. 5번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 이외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15회 기출지문인데 옳은 지문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여부를 의뢰인에게 사전 동의받아야 한다. 그런 의무는 없고요. 단지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그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였었을 뿐이죠. 7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도 정보망의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 정보망에 가입한 중개업자는 의뢰인과 무슨 중개계약을 체결했든 간에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거래 성사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니까요. 8번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경우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안 해도 됩니다. 9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접수해서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날인할 의무는 딱 두 개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뿐이죠. 틀렸습니다. 10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한 표준서식인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의 의무는 없는 것이었었죠. 틀렸고요. 11번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서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중개업자 서명 및 날인이었었던 것이죠. 틀렸고요. 12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의 50%를 지불해야 합니까?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보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13번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하고 있나요? 정하고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 틀린 거죠.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사용할 의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15번 1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이에요? 3월입니다. 3월. 15번 중개업자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5개 중개계약 관련 기출지문 중에는 5번 15의 기출지문이 옳은 지문이었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출제경향 분석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